자, 이제 9단원 힘의 이용 같이 볼 텐데. 아니라고요? 아니요. 아니요니까 얘네 그러면. 네. 자, 힘의 이용 부분은 여러분이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역학적 평형하고 그다음에 유체의 압력에 관한 베르누이 법칙, 구력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단원인데 좀 여러분 어려워해서 예를 좀 많이 넣으려고 했습니다. 예시를 한번 같이 보면서 좀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이 돌림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예전에는 토크라 그랬는데 요즘은 그 대학교의 일반 물리학 책에도 돌림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요게 참 그 습관이 무서운 게 저도 이제 계속 돌림힘 하다 보니까 오히려 토크가 더 낯설어졌어요. 옛날에 쓰던 이 용어에 이게 거의 정착화된 용어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돌리는 힘이 돌림힘입니다. 돌림 발음이 좀 어렵죠. 돌림힘. 근데 뭐였다고? 자, 돌림힘은 회전 운동 상태를 변화시켜주는 원인이 되는데요. 이게 조금 비교할 수도 있는 게 그럼 예전에 힘 배웠죠. 힘 2단원에서 F = ma 할 때 이 힘은 그 역학적으로 봤을 때 속도를 변화시키는 원인이었죠. 그래서 F = ma 하면 a가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였잖아. 그래서 힘을 주면 속도가 바뀐다. 이게 뉴턴의 제2법칙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돌림 힘을 가하면 회전 운동 상태가 바뀝니다. 그 말은 회전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거나 혹은 점점 느려지거나 혹은 회전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회전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조금 다행인 점은 여러분이 배우는 돌림힘과 관련된 이 상태는 회전하지 않는 상태 혹은 회전을 하더라도 회전 상태가 바뀌지 않는 이런 상태들만 배우게 됩니다. 뉴턴의 제2법칙하고 비교를 해보면 등속 직선 운동에 해당하는 경우만 다룬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합력이 0인 경우였죠. 마찬가지로 돌림힘의 합이 0인 경우만 일단 이런 배웁니다. 그래서 그 회전 운동 상태의 변화를 뜻하는 각 가속도라는 개념을 여러분 알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에 그 관성에 해당하는 이 질량이 있었듯이 회전 관성에 해당하는 또 관성 모멘트라는 값이 있는데 물리량이 그건 여러분이 대학교 가서 배우면 되겠습니다. 1학년 때 일반 물리학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어차피 돌림의 합이 0인 경우만 하기 때문에 각 가속도가 0인 경우거든요. 괜한 말을 했네요. 어쨌든 돌림의 합이 0이어서 회전 운동 상태가 바뀌지 않는 경우만 다룬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돌림힘을 한번 정의를 내려볼게요. 자, 요 그림은요. 요 선반이 지렛대가 요 받침대 위에 놓여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보아도 되겠고요. 저는 근데 설명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요거를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면 좋으냐면 여닫이 문 있죠? 여닫이 문을 위에서 바라본 모습이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여닫이 문의 회전 중심, 회전축이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상상을 해봅시다. 이때 요 문 끝쪽을 요 F 방향으로 잡아당기게 되면 이 문이 어디로 회전할지 우리는 쉽게 상상을 할 수가 있죠. 얘가 요렇게 돌아갈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시계 방향이라고 표현합니다. 시계의 초침이나 시침이나 분침이 돌아가는 방향이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힘이 가하게 되면은 시계 원래 돌고 있지 않았잖아요. 근데 시계 방향으로 돌기 시작합니다. 회전 운동 상태가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요 F가 이제 돌림 힘과 관련이 있고요. 방금 여러분이 시계 방향이라고 상상을 했잖아. 방금 여러분이 구한 게 요 F에 의한 돌림 힘의 방향을 구한 겁니다. 여러분이 대충 생각을 해도 요 F가 크면 돌림 힘이 크겠어요, 작겠어요? 커요. 뭐가? 돌림이 크겠지. 왜냐면 회전 운동 상태가 많이 바뀔 거 아니야. 그래서 요 F의 크기에 돌림의 크기가 비례하고요. 근데 요 F를요, 또 요걸 팔의 길이라고 하는데요. 회전 중심에서 힘의 작용점까지 요거하고 나란한 방향 성분하고 수직인 방향 성분으로 나누어 보면요. 나누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예전에 했었죠. 얘를 막대기라고 생각하고 분해하고 싶은 방향으로 축을 만든 다음에 축하고 나라는 방향으로 빛을 비춰주면 그림자가 생기죠. 그러면 요게 분해를 한 거고 요거 두 개를 더하면 요 까만색 힘이 됩니다. 이 말은 요 힘이 작용하는 경우는 요 힘이 작용하지 않고 요 두 힘이 작용하는 경우하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분해해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얘가 작용하지 않고 얘만 작용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문이 돌아가겠어, 안 돌아가겠어? 안 돌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요 성분은 돌림힘의 크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돌림힘하고. 반면에 얘는 작용하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요 힘 중에서 실제로 문을 회전시키는데 기여하는, 회전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데 기여하는 힘은 요 힘밖에 없습니다. 요 성분밖에. 그래서 돌림힘의 크기는 정확히 얘기하면 요 성분에 비례를 합니다. 그리고 요 팔의 길이에 비례해요. 요 팔의 길이에 비례한 거는 여러분 어떻게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냐면, 실제로 문을 돌릴 때는요, 요 축이 마찰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돌아갑니다. 어느 정도 이상의 힘을 줘야지 문이 돌아가죠. 근데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십시오. 요쪽을에다가 힘을 작용해가지고 이렇게 미는 경우하고 요 안쪽을 미는 경우하고 안쪽과 바깥쪽을 미는 경우를 비교해보면 언제 문을 열기가 쉬워요? 바깥쪽을 밀 때가 열기가 더 편하죠.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안쪽에 대고 막 밀면 좀 힘을 세게 줘야지 돌아가잖아. 근데 바깥쪽은 조금만 줘도 문이 돌아가죠. 그래서 팔의 길이가 길수록 돌림힘이 커지기 때문이에요. 그럼 얘가 마찰을 이겨내고 어느 정도 돌림힘이 되어야지 문이 돌아가는 상황이면은, 바깥쪽에서는 조금만 밀면은 그 돌림힘이 만들어지는데 안쪽에서 그 돌림힘을 만들어내려면 힘을 더 크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팔의 길이가 길수록 돌림힘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림힘의 크기는 팔의 길이 곱하기 힘 중에서 팔의 길이의 수직 방향성분, 이게 돌림힘의 크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녀석은 팔 길이 혹은 팔의 길이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고요. 이것도 정의를 좀 잘 알아둡시다. 이거는 회전 중심에서 힘의 작용점까지의 거리입니다. 성우야, 연기를 잘한다며? 아, 제가 또 기가 막히죠. 지금은 깨어있는 연기를 되게 잘하네. 예. 평소와 다르게. 제가 여기 깨어있는 얘기입니다. 이거 뭐 약간 뮤지컬적인 웃음인데. 아직 좀 어색하다. 내가 이 연기는 팁을 알려주면 스스로 속일 수 있을 때 진정한 연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웃는 척 하지 말고 진짜 웃으라고. 앞으로 기대해 보겠어요. 물리 시간에 이 연습을 해. 딱 보고 진짜 스스로 재밌다고 느껴야 돼.
메소드. 그렇지. 메소드 연기. 나 자신조차도 진짜 웃겨서 웃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해야지. 그 사소한 거에 반응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농담에 진심으로 웃는 연습을. 알겠습니다. 그래. 사회생활 잘하기. 이거 지금 이걸로 먹고 살아야 되잖아. 이거 더 필사적으로 웃어야 돼. 알았어. 지금 이럴 시간이 없는데. 이러면 뒤로 갈수록 대충 해야 되는데. 자 일단 봅시다 빨리. 지금 뭐 얘기하려던 말이지. 그렇습니다. 요거 이제 마저 계산해 봅시다. 계산해 보면 지금 얘를 세타로 뒀네요, 그죠? 얘를. 그러면 여기 제가 점을 한번 찍어 보면 세타하고 점을 합치면 90도가 되죠? 맞습니까? 지금 요 길이를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길이. 그러면 얘가 세타가 되겠네. 얘랑 합쳐서 90도니까. 아니면 얘랑 엇각이니까 90도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럼 요 길이는 요 직각삼각형에서 세타와 마주보는 변이니까 높이죠. 그러면 이 사인 세타가 빗변분의 높이니까, 그죠? 요 빗변의 길이에다가 빗변분의 높이인 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높이가 되죠. 네. 그래서 얘가 f 사인 세타가 됩니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알지? 내가 너무 무시하나 너희를? 이게 세타면은 세타와 마주보는 변이 높이지. 되게 썩소를 날리는데 여기에 사인, 이게 코사인, 이게 탄젠트. 요거 한번 하려고 사실 했어요.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밑변분의 높이. 조금 괜찮아서 방금.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식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R에 F 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걸 뭐 R F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공식처럼 외우지 마십시오. 세타가 어떤 부분의 각도냐에 따라서 이 코사인 세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직 방향 성분이라는 걸 기억을 하십시오. 수직 방향 성분. 근데 이게 수학적으로 보면 요렇게 구해도 되지만 요렇게 구해도 됩니다. F를 그대로 놔두고 R을 분해해서 R 중에서 요 힘의 수직인 방향 성분을 곱해도 수학적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 번만 실제로 그런지 보여주고 앞으로 자주 써먹을 거예요. 은연중에. 똑같은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F를 8의 길이의 수직선분 나란한 선분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요 R 있죠. R을 요 힘하고 나란한 방향 성분하고 요 힘하고 수직인 방향 성분으로 나누어 보는 거예요. 근데 이래가지고 얘랑 얘를 곱해도 수학적으로는 똑같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해보면은 요도 이렇게 보조선을 끄면 직각삼각형이 되죠. 삼각형이 되고 얘가 아까랑 똑같은 세타입니다. 그죠? 세타고 요게 이제 동의각이고요. 요 마주는 보는 각이 요 각이 점이라고 하면은 얘가 세타가 되죠. 그냥 막꼭지각 하면 됐었네. 먼 길을 돌아왔네, 그죠? 요 막꼭지각이 세타니까 얘가 역시 또 세타하고 마주 보는 변이잖아요. 높이잖아. 그래서 높이를 구하는 방법이 빗변의 길이에다가 빗변 곱하기 빗변분의 높이 하면 높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빗변분의 높이가 사인 세타니까 요 R 수직은 R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똑같죠? R 사인 세타 곱하기 F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얘가 R 사인 세타 곱하기 F니까 결과적으로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이 같죠? 그래서 8의 길이를 분해해도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요거 실제로 여러분이 사실 쓰고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이때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선반 위에 받침대가 놓여 있고 타이밍을 놓쳤네. 질량이 라지엠인 물체와 질량이 스몰엠인 물체가 이렇게 놓여 있다라고 했을 때요.
얘가 이제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는 어리둥절. 예. 여기가 회전 중심이 되어서 요 항상 보면 여러분이 배우는 물체는 다 대칭적인 물체여서 무게 중심이 그 물체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물체의 중심의 아래쪽으로 중력이 이렇게 작용하고요. 그다음에 얘는 이렇게 작용하고. 그래서 만약에 얘만 작용한다 생각하면은 얘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겠지. 얘만 작용한다 생각하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갈 거고. 근데 요 두 녀석에 의한 돌림힘이 같으니까 안 돌아가는 거야. 근데 이때 팔의 길이를 여러분이 배운 정의대로 한번 구해보면 회전 중심에서 힘의 작용점까지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팔의 길이가 요거죠. 팔의 길이가.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계산할 때 은연중에 요 길이 곱하기 mg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 한 거냐면은 팔의 길이 중에서 요 힘 방향의 수직인 방향 성분을 곱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야. 지금 여기서 사실 힘을 요렇게 분해해서 구하는 것 자체가 힘들잖아. 그렇기 때문에 원래 돌림힘의 정의는 팔의 길이의 힘 중에서 수직 방향 성분을 곱하는 게 물리적으로는 좀 더 맞는 정의인데 수학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팔의 길이를 분해해서 수직선만 곱해도 되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앞으로 많이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고 넘어갑시다. 그럼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 건데요. 아직 익숙하지 않구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면은 여러분 이해해야죠. 예. 다시 한번 연습해볼까요? 이제 한번 예를 들어볼 텐데요. 이제 여러분 중학교 때 배운 지렛대 원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대의 원리. 공식 수식으로도 배운다 하더라고. 여기에 무게가 W인 물체를 놓고 힘 F로 눌러가지고 얘를 들어 올리는 경우에 요 길이가 A고 요 길이가 B면 A 곱하기 W는 B 곱하기 F다. 뭐 이렇게 배우죠. 근데 이게 그 근거가 뭔지를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는요, 이 돌림힘이 평형인 경우, 회전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는 경우를 배우기 때문에 얘를 근데 들어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상상하기는 얘가 일정한 속도로 들어 올리는 걸 상상하면 되겠습니다. 일정한 회전 속도로. 그럼 회전 운동 상태가 바뀌지 않는 경우니까 요 녀석에 의한 돌림힘하고 요 녀석에 의한 돌림힘이 같겠지. 그게 이제 요 지렛대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방향부터 구해보면 얘만 작용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가 회전 중심이고요. 얘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겠지.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의 돌림힘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 거고요. 이게 공식적인 표기 방법은 아니고 제가 그냥 잘 쓰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얘만 작용한다 생각했을 때는 지뢰가 요 방향으로 돌아가겠죠. 이게 시계 방향이죠. 그래서 얘가 시계 방향의 돌림힘이 되고요. 물론 받침대가 떠받치는 힘도 있습니다. 근데 받침대가 떠받치는 힘은 여기에 작용하니까 팔의 길이가 0이죠. 그렇기 때문에 돌림힘이 없습니다. 결국에 돌림힘은 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요 두 돌림힘의 평형식을 세워볼 건데요. 요 힘을 분해하는 것보다 팔의 길이를 분해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요 힘은 그대로 각각 놔두고요. 팔의 길이만 각각 수직인 방향 성분을 구해서 곱해볼까 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보니까요. 요게 각도로 주어졌어요. 세타. 주어졌으니까 요 직각삼각형에서 요 길이가 지금 빗변의 길이죠. A. 요 직각삼각형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힘하고 수직인 방향 성분은 세타하고 90도 사이의 변이니까 직각삼각형의 밑변이 되지. 밑변. 세타하고 마주보는 변인 높이잖아요. 그래서 이 팔의 길이의 수직성 나란한 방향 성분은 높이인데 요 수직인 방향 성분은 이 밑변이 됩니다. 그럼 밑변을 구하는 방법은 빗변의 길이에다가 빗변분의 밑변을 곱해주면 되지. 근데 빗변분의 밑변이 뭐야? 코사인 세타죠. 그래서 이 A 수직은 A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요 길이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요 길이가 B로 나와 있습니다. 요게 요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죠. 그리고 요 길이는 세타하고 90도 사이의 길이니까 밑변이 됩니다. 역시. 그러니까 요 길이는
빗변의 길이에다가 빗변분의 밑변을 곱한 거니까 역시 빗변의 길이 b에다가 빗변분의 밑변 코사인 세타를 곱해 준 게 됩니다. 그럼 각각 여기를 집어넣어 볼까요? 집어넣으면은 a 코사인 세타 w는 b 코사인 세타 w가 되니까 코사인 세타가 공통적으로 날아가죠. 그러니까 세타가 몇 도인 순간이더라도 어차피 코사인 세타는 날아가니까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운 식인 aw는 bf다 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a의 길이보다 b의 길이를 길게 하면 w보다 작은 힘으로 w 무게의 물체를 들어올릴 수가 있죠. 그래서 힘의 이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체의 무게보다 작은 힘으로 그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는 이점이 있고요. 근데 에너지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냐 하면 요 식을 살짝 변형을 시킬 건데요. 여기 보면 요 직각삼각형하고 예, 요 직각삼각형하고 닮음이죠. 예, 닮음이니까 빗변의 길이인 A와 B의 B는 A 대 B는 요 높이의 B하고 같겠죠. 그래서 요 A 대 B는 H 대 S라는 비례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A하고 B 대신에 H하고 S를 집어넣어도 비례적으로 맞으니까 등식이 성립하겠죠. 그래서 요 식 대신에 A 대신에는 H를 B 대신에는 S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 WH는 FS라는 식이 돼요. 그럼 생각해보면 WH는 뭐냐면 무게가 W인 녀석을 W의 힘으로 수직으로 H만큼 들어 올렸을 때의 일이고요. 요거는 F의 힘으로 S만큼 눌렀을 때의 힘이 한 일이죠. 그럼 얘는 지뢰를 이용해서 한 일이고요. 근데 지뢰를 이용해서 안 하고 그냥 직접 들어 올려도 WH만큼 일을 하잖아요. 결과는 똑같잖아. 지뢰를 이용해서 얘를 H만큼 들어 올리나 직접 W를 줘서 H를 들어 올리나 에너지적으로는 똑같은 에너지가 들어가지. 이런 측면에서 이제 에너지적인 이득은 없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무게보다 작은 힘으로 들어 올릴 수는 있지만 들어 올리려고 하는 높이보다는 더 많은 거리를 움직여야지 들어 올릴 수 있으니까 에너지적인 이득은 없다라는 게 이제 지뢰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또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센스가 늘어났구만.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여러 가지 실생활에 이용되는 지뢰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우선 가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위로 이제 요 눌러가지고 요 물체를 자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르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게 탁 돌아가 버리면 회전 운동 상태가 바뀌잖아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거는 이제 얘를 힘을 줘가지고 요 물체가 잘릴랑 말랑 하는 그런 상황으로 멈춰 있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볼 거고요. 이때 요 두 부분 중에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의 돌림의 평형식을 한번 세워 볼 겁니다. 여기 일단 요 F2는 뭐냐면 이걸 이제 단순화해서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요 부분이 이제 요 부분이에요. 회전 중심. 그 다음에 여기에 작용하는 힘 있죠? 요게 F2입니다. F2. 그리고 요 파란색 부분이 물체를 이쪽으로 밀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작용력으로 물체는 가위를 이쪽으로 밀죠. 예, 그 힘을 F1이라고 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요 덩어리에 작용하는 돌림 힘의 평형을 쓸 거기 때문에 요 덩어리에 작용하는 힘으로 제가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럼 얘는 시계 반대 방향의 돌림힘, 얘는 시계 방향의 돌림힘이 되고 이게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잘릴랑 말랑 돌아갈랑 말랑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AF1은 BF2라는 식이 성립합니까? 네. 맞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요 길이가 요 길이보다 길면은 실제로 물체를 그냥 날을 이용해 가지고 눌러 가지고 자르는 것보다 더 작은 힘으로 물체를 자를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물체가 잘 안 잘릴 때 어떤 행위를 하냐면은 가위로 물체를 자를 때 잘 안 잘리면은 얘를 어떻게 해요? 안쪽으로 집어넣죠. 최대한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자르잖아.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면 A를 줄이는 짓입니다. A를 줄이면은 상대적으로 똑같은 B에 똑같은 F2를 주더라도 요 F1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돌림힘의 원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에 의해서 막 안쪽으로 집어넣는 거는 A의 길이를 줄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위고요. 그다음 병따개 봅시다. 요거는 제가 항상 발음이 꼬이는데요. 병따개하고 병뚜껑을 혼용해서 막 씁니다. 그래서 막 병뚜껑으로 병따개를 따는데요. 막 이런 식으로. 이게 잘 안 되더라고. 병뚜껑 병따개. 집중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병뚜껑으로 병따개를 인위적인 게 느껴졌나? 예, 병따개로 이제 병뚜껑을 따는 과정인데요. 이때는 여기가 회전 중심이 되지. 요 부분.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단순히 그려 놓은 거고요. 그다음 병따개를 따려면 병뚜껑을 따려면 병따개의 손잡이를 이렇게 위로 들어 올려야 되잖아. 요 힘, 사람이 가하는 힘을 역시 또 F2라고 둔 거고요. 그때 팔의 길이는 요 길이가 되겠지. B. 그리고 요 병따개가 병뚜껑을 위쪽으로 밀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요 병따개의 돌림힘의 평형이거든요. 그럼 병뚜껑이 병따개에 작용하는 힘은 요 방향이죠. 요 방향. 그게 이제 이 F1이에요. 순조롭네요. 그러면 얘는 시계 방향의 돌림힘, 얘는 시계 반대 방향의 돌림힘이 되지. 얘만 작용했을 때는 얘가 요렇게 돌아갈 거 아니야. 얘만 작용했을 때는 요렇게 돌아가겠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 돌림힘이고, 역시 AF1은 BF2라는 식이 성립하고요. 그래서 보면은 요 팔의 길이를 길게 할수록 결국에 적은 힘으로 필요한 돌림힘을 얻어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요게 병따개로 병뚜껑을 따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역시 힘의 이득을 얻을 수가 있죠. 병뚜껑으로 병따개를 딴다고요? 이제 핀셋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핀셋이나 집게는 앞선 두 예와는 조금 성격이 다른데요. 일단 얘 상황을 먼저 분석해 보면 얘는 회전 중심이 여기가 되고요. 지금 제가 분석할 부분은 요 부분이에요. 요 밑에 있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가지고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그럼 우리가 물체를 집을 때 요 부분에 작용하는 힘은 요쪽 방향이지. 그거를 이제 F2, 사람이 작용하는 힘을 F2라고 둔 거고요. 그다음에 물체를 요쪽으로 밀 거 아니야. 근데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물체는 핀셋을 요쪽으로 밀겠죠. 그걸 F1이라고 두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사람이 작용하는 힘 쪽의 팔의 길이가 더 짧죠. 더 짧아서 식을 이렇게 세워보면 사람이 힘을 가하는 쪽의 팔의 길이가 더 작기 때문에 그냥 맨손으로 집을 때보다 더 큰 힘을 줘야 돼요. 그래서 힘의 이득은 오히려 없고요. 근데 대신에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조금만 깔짝깔짝 이렇게 움직이면 끝은 훅훅 움직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거리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집게 같은 거는 이용하는 이유가 사실 뭐 그런 거보다도 허리를 안 굽히려고 그런 거죠. 이거 자체를 그냥 길게 만들어가지고 어차피 물건을 쓰레기 같은 거를 줍는 데는 큰 힘이 필요하진 않으니까 그냥 뭐 거리의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지뢰가 힘의 이득을 얻는 그런 장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지뢰하고 되게 비슷한 게 축바퀴입니다. 축바퀴의 구조는 이렇게 두 개의 도르래가 겹쳐 있는 형태인데요. 얘가 이제 어떤 식으로 작동하냐면, 자, 요 부분이 요만큼 갈 때, 요 부분도 요만큼 갑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안쪽이 한 바퀴 돌 때 바깥쪽도 한 바퀴 도는 같이 돌아가는 이런 구조입니다. 여기에 이제 안쪽 부분에 무게가 W인 녀석을 매달고요. 근데 바깥쪽 실을 F로 잡아당기는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면 여기에 작용하는 힘이 여기 W가 있겠고
여기 F가 있겠죠. 그러면 얘만 작용하면 얘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겠지. 얘만 작용하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갈 거고요. 그 회전 중심이 여기니까 팔의 길이가 얘는 요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요렇게 되겠지만 우리가 실제로 구해야 되는 거는 수직 성분이니까 얘를 곱하는 게 맞겠지. 그러면 돌림의 평형식을 써보면요, 요 큰 반지름 A 곱하기 F한 거하고 요 작은 반지름 B 곱하기 W한 게 같죠. 그럼 이거는 지뢰하고 똑같잖아요. 딱 이 상황하고. 예. 사람이 작용하는 쪽의 팔의 길이가 A고 물체가 매달린 쪽의 팔의 길이가 B인 상황하고 똑같잖아. 그래서 이 축바퀴도 일종의 지뢰라고 여러분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힘의 이득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AF는 BW니까 얘가 더 기니까 A가 B보다 크니까 F는 W보다 작죠. 그래서 힘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장치입니다. 대표적인 수도꼭지의 손잡이인데요. 여러분 이 수도꼭지에서 물 잠글 때 이불로 이쪽에 잡아가지고 돌리고 이러지 않죠? 여기는 팔의 길이가 짧습니다. 팔의 길이는 얘는 이렇고요. 얘는 팔의 길이가 요만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힘을 가해도 돌림이 훨씬 큰 거죠. 바깥쪽에 잡고 돌리면. 근데 요즘 수도꼭지는 이런 형태는 잘 없죠. 이렇게 이제 보통은 들어 올리고 내리고 하는 방식이죠. 네 집 장면인가? 일단 문손잡이도 마찬가지. 이것도 역시 요 안쪽을 잡고 돌리는 애 없죠. 바깥쪽을 돌리고 또 요거 자체는 요새 막대형이 더 많습니다. 이 막대형 손잡이 돌릴 때 안쪽을 잡고 돌리면 잘 안 돌아가죠. 바깥쪽으로 잡고 돌려야지 잘 돌아가죠. 또 팔의 길이를 길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의 핸들 같은 경우에 보면 승용차보다는 버스나 트럭의 핸들의 지름이 더 큽니다. 그 이유는 이것도 바깥쪽에서 힘을 가해서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요 팔의 길이가 더 길면 똑같은 힘으로 돌리더라도 RF가 커지죠. 돌림이 커지니까 더 큰 차의 앞바퀴를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차일수록 요 핸들이 지름이 넓어지고요. 또 드라이버 있죠, 드라이버. 드라이버도 좀 요 부분이 힘을 나사에 직접 가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힘을 주는 부분은 손잡이 부분인데 손잡이 부분이 반지름이 더 길잖아. 그러니까 이제 더 큰 돌림을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드라이버 돌리다 이러면 안 되면 어때요? 수건을 막 더 씌워가지고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럼 반지름을 키우는 과정이에요. 잼통 딸 때도 그 오래된 잼통 이런 거는 끈적끈적하게 굳어가지고 잘 안 돌아가잖아. 그럼 보통 수건 같은 걸 씌워서 돌리죠. 그럼 수건이 이제 그 미끄러지지 말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수건 자체를 감싸게 되면 뚜껑이 있는 상태에서 수건을 이렇게 감싸면은 이 반지름이 커지잖아. 그러니까 팔의 길이가 길어져서 똑같은 힘을 줘도 돌림이 커지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더 큰 돌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 그렇게 생각하죠? 수건을 얹을 때 팔의 길이를 길게 해야지 하면서 딱 얹지 않아요? 반지름이 짧네. 반지름이 짧네 이러면서 충분한 돌림을 얻기 위해서는 팔의 길이를 길게 해야 되겠어. 그래서 반지름을 넓혀야 되겠네 하면서 수건을 덮고 이렇게 돌리잖아요. 뭔가 오늘 한잔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직진 커브를 세게 하는 거.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돌림힘을 정의를 내렸고 이제 돌림힘의 평형인 측면만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역학적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돌림힘의 평형만 조건이 아니고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지 역학적 평형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힘의 평형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돌림힘의 평형이 되겠습니다. 이제 각각의 이제 결과는 독립적으로 다른데요. 일단 힘의 평형이 만족하면은 물체의 무게 중심, 질량 중심이 운동 상태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지 상태였으면 계속 정지해 있고 움직이다 하더라도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게 되고요.
반면에 돌림힘의 평형이 이루어진 상태이면은 회전하지 않는 상태가 유지되거나 회전하더라도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둘 다 평형을 이루면은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보는 이 경우가 회전하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보게 되는 게 아까 축바퀴 같은 거 있죠. 축바퀴가 돌아가는 경우에 일정한 속도로 돌아가는 경우. 이것도 역시 역학적 평형인 상태입니다. 예, 회전 운동 상태가 바뀌지 않으니까 그 축바퀴의 중심이 안 움직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둘 다 만족하는 상황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 예. 그걸 의도한 거 아니고요. 얘가 누굴까요? 좋습니다. 네, 철수입니다. 이건 거의 아동 학대 수준의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 선반의 길이가 1m죠. 그럼 자 보세요. 철수의 키를 한번 보세요. 얘는 아주 어린아이입니다. 아주 어린아이인데 100N의 힘을 가하고 있어요. 이거는 거의 10N이니까 10kg 정도를 들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를 갖다가 표정이 좋지 않죠?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봐, 힘겨워하고 있잖아. 지금 무릎을 굽히고 있잖아. 얼마나 불쌍해. 네. 다음에 얘를 바꿔야 되겠다. 아니면 요거를 좀 한 2m 정도, 2m 하면 안 되네. 한 1.5m 정도로 해야지 이거 조금 인간적인 이해가 되겠네요. 우리 불쌍한 철수. 키가 1m 채 넘는, 조금 넘는 초등학생 정도 돼 보이는,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돼 보이는 아이가 10kg을 들고 있는 이런 애고요. 요 선반은 너무 불쌍해가지고. 요 선반은 이제 참고로 무시무시한 선반입니다. 질량을 무시하는 순간 방심했지. 근데 이거 여러분 문제 조건을 잘 봐야 되는 게 어떤 경우는 요 녀석의 질량을 주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요 선반의 중심에서 아래쪽으로 중력이 작용하는 것을 반드시 표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이제 요 녀석의 질량은 무시하고 있고요. 여기에 무게가 W인 상자가 폭이 0.5m이고 무게가 W인 상자가 놓여 있고, 요것도 참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요 끄트머리가 여기 탁자에 걸려 있는 이런 이 상황입니다. 얘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 그래도 괜찮죠. 발을 찍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떠받치는 힘은 사실 이 문제에서 물어보지 않았는데 F1이라고 둡시다. 여기서는 사실 W만 물어봤어요. W만. 그러면 이제 힘의 평형과 돌림의 평형식을 써봐야 되는데, 약간의 요령은요, 여러분이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건 최대한 하나로 묶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 선반하고 상자를 하나로 묶어버리면 조금 편합니다. 왜냐하면 선반하고 상자 사이에 주고받는 힘을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안 해도 되고,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다 표시하는데, 힘을 표시할 때 중요한 점은 여러분 복잡한 문제일수록 힘을 빠뜨리기가 쉬워요. 한두 개 정도. 빠뜨리지 않으려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중력부터 표시합니다. 중력을 잘 빠뜨리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작용하는 중력은 요 W밖에 없지. 상자의 무게, 상자의 중심에 작용합니다. 요 선반은 무시무시하고 있으니까 중력을 다시 표시 안 하는 거야. 질량을 무시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상자의 질량이 있었다면 여기도 중력 표시해줘야 됩니다. 빠뜨리지 않고. 그 다음에는 뭘 보느냐? 접촉에 의한 힘을 보는 거예요. 그럼 철수의 손과 맞닿아 있잖아요. 그럼 손하고 요 선반 사이에 서로 미는 수직 강력이 작용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선반하고 상자니까 선반에 작용하는 힘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선반하고 요 탁자 사이에 주고받을 거예요. 수직 강력을.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요거니까 요 선반이 받는 힘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접촉되어 있는 점이 요 점하고 요 점 딱 두 군데죠? 없죠? 그럼 다 표시한 겁니다. 그럼 요 세 힘이 평형을 이루고 요 세 힘의 돌림 힘이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얘가 회전하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요령을 알려주면 여러분 돌림의 평형을 먼저 써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힘의 평형까지 안 가도 되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 회전 중심은요, 아무 곳이나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얘는 회전 안 하잖아요. 회전 안 하니까 여기를 중심으로도 회전 안 하죠. 여기를 중심으로도 회전 안 해요. 여기를 중심으로도 회전하지 않고요. 여기를 중심으로도 회전하지 않고 여기를 중심으로도 회전하지 않고요. 여기를 중심으로도 회전하지 않고요. 아, 시간이 아직 5분 남아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잡아도 되는데 굳이 잡을 거면 구할 필요가 없는 힘이 돌림 힘이 0이 되도록 잡는 게 유리합니다. 그럼 여기를 회전 중심으로 잡아버리면 F1을 구해도 되지 않는 상황이면요 F1에 의한 돌림 힘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팔의 길이가 0이니까 그래서 여기를 회전 중심으로 잡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 이제 상상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 못이 박혀 있다 생각하고요. 만약에 요 100N만 작용하면 얘가 어디로 돌아갈 것이냐 상상을 해보면 됩니다. 요렇게 돌아가겠죠. 요렇게. 그렇기 때문에 요 녀석은 시계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는 돌림힘이 되겠고요. 반면에 얘가 축인데 얘만 작용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얘는 작용하지 않고. 그럼 얘가 요렇게 돌아가겠지. 요렇게 돌아갈 거 아니야.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이죠. 시계 반대 방향.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시계 반대 방향의 돌림힘이 되고 얘는 돌림힘이 없습니다. 팔의 길이가 0이니까. 돌림힘의 평형식을 한번 세워볼까요? 돌림힘의 평형식을 세우는데 시계 방향의 돌림힘은 시계 반대 방향의 돌림힘과 같다라고 쓸 겁니다. 그럼 시계 방향 돌림힘이요. 요 녀석에 의한 돌림힘이죠. 팔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회전 중심에서 작용점까지 1m죠. 그래서 1 곱하기 100이 되고요. 그 다음에 W에 의한 돌림힘은요. 팔의 길이가 요거지만 0.2. 우리가 써먹을 거죠 이제. 요거지만 수직 성분을 곱하면 되죠. 여기 얼마입니까? 0.25죠. 요거의 중심이니까. 그래서 0.25 곱하기 W 이렇게 됩니다. 0.25 곱하기 W 하면 요 W가 얼마인지 나오죠. W가 얼마입니까? 400N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연습 삼아 이제 힘의 평형도 한번 세워서 나머지 F1도 구해봅시다.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하고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같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은 두 개죠.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은 요 100N하고 F1하고 두 개입니다. 그래서 100 더하기 F1이 되겠고요.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은 상자의 무게 W죠. 그래서 W. 그러면 이제 힘의 평형이 됩니다. 그럼 요 위에서 구한 400N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요 F1이 얼마인지 나오죠. F1이 300N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한 2시간 정도 아니죠. 다음 시간에 다 할 수도 있게 다음 1시간 동안에는 이제 요걸 계속 해볼 거예요. 돌림의 평형하고 힘의 평형을 세워서 이제 우리가 모르는 힘이라든지 혹은 팔의 길이라든지 이런 걸 구하는 과정을 할 텐데 뭔가 과정은 단순해 보이잖아요. 그냥 돌림의 평형과 힘의 평형 세워가지고 풀면 되는데 그 과정이 대체로는 복잡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음 시간에 좀 더 연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